처음에 김정은이가 김일성 경기장에서 처음으로 반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초기에는 민주화된 나라들의 복지 정책이나 사회 이미지를 모방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왜? 통치자를 보호하고 있는 이 울타리를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는 순간 자기가 자멸하는 길이거든요. 총정치국장이었던 항명수라고 있어요. 항명수가 경질된 원인은 북한 노동당 서기실을 김정은의 보고 라인을 올려버리는 이게 전소됐으니까 서기실을 이용해서 보고 문건을 올리겠다. 이를 보고 올려야 되거든요. 김정은이가 좀 오리고 하다 나니까 허물없이 된 거예요. 김정은이가 대노해가지고 노동당에 존엄 있게 대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도 1월 달에 대한민국으로 기진을 했고요. 경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린다면 제가 북한군에서 11년 동안 군복무를 했어요. 이게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언어로 이야기하면 드론 부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그 불어 불문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다 나니까 북한 예무성 6국가 7국에서 업무를 보고 그리고 2013년도에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 서기관으로 활동을 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어떤 곳이고 외교관은 어떻게 되셨나요? 외교관에 대해서는 꿈 이런 것은 어릴 때부터 꿈꿔보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제가 12살 됐을 때 어머니가 교역자셨거든요. 그리고 삼촌이 그 금송학원의 교장이시다 하니까 이런 교육 쪽에 많이 관심을 돌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양외국어 학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시고 일찍 그쪽으로 저를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보내주셔서 그래서 외국어 학원 3학부 불어과에서 오전공을 전문했거든요. 6년 동안. 그러다 나니까 그게 큰 저한테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된 거예요. 왜 그러나 평양외국어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는 그러니까 중앙외국어학원 졸업생만 딱 봤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그곳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됐고 두 번째는 또 불어를 하다 나니까 그때 당시 불어에서 시험 친 사람이 한 2명밖에 안 돼요. 김일성종합대학에. 그러니까 쉽게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바탕이 돼가지고 북한 예문성으로 발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북한 예문성에서 일을 했고요. 기본 저는 아프리카를 많이 담당을 했어요. 이때까지가 아프리카 전문가예요. 나라도 거기를 담당했고요. 북한 외무성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해드릴게요. 북한 외무성이 형식적으로는 북한 내각에 소속돼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그것이 성중앙기관이 지위가 높은가 높지 않은가는 수장이 누구인가에 많이 간절히 되거든요. 그러나 김정은이 주변에 자기의 무슨 상이나 부상이 많이 같이 다닌다 하게 되면 그게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무성은 내각의 소속인데 북한 노동당 조직부가 서기실에다가 보고문건을 올리는데 내각을 거치지 않고 올려보내요. 그렇지만 다른 성중앙기관들 그것들은 다 내각을 거쳐서 올려보내거든요. 김정은의 직접적인 보고 라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내각의 소속이지만 외무성이 별도로 차별시된 성중앙기관이라고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을 직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제가 김정은이가 집권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 김정은이가 김정일과는 다르게 공식 석상에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김일성 경기장에서 처음으로 반 것 같아요. 경기장에서 북한식으로 말하면 검열된 사람들을 제일 가까이에 놓겠죠. 그 주변에. 그러니까 북한 외무성에서 소속돼서 나가다 나니까 김정은이 더 가까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를 그때는 가까이서 봤고요. 그때 당시는 지금 이미지와 완전히 달랐어요. 조금 탈도 이렇게 많이 나지 않고 홍조도 없고 패기 넘치는 그 젊은이의 모습이라 그럴까 그때는 그때 많이 기대를 했죠. 북한이 이제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김정은이 과거와 많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제가 달라진 이유라는 것은 김정은이가 초기에는 해외 유학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중립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서 복지국가들의 그 이면을 많이 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것을 북한의 이미지화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맨 처음에 복지국가 만들겠다, 사회 공공질서 확립하겠다 하면서 민주화된 나라들의 그런 복지 정책이나 사회 이미지를 모방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시도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게 김정은이가 자기 욕망일 뿐이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왜? 북한의 모든 법 위에는 당해주정착의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를 보호하고 있는 이 울타리를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는 순간 자기가 자멸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말하면 북한 체제의 속성을 뒤늦게 깨닫고 그 다음에는 자기 김씨가 따라간 길, 아버지가 따라간 길, 할아버지가 따라간 길로 운명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고 이야기해드립니다. 환경이 김정은을 달라지게 만들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북한 체제를 유지하려면 말은 전조의 길을 따라가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법치국가가 나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또 인권과 민주주의가 나오고 북한이라는 사회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기초가 없고 경험이 없잖아요. 북한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주장하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제한성이 많거든요. 그걸 타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럴 때 김정은이가. 해외에서 북한 외교관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북한에서 외무성의 임무는 두 개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내부 파트하고 외부 파트가 있어요. 외부의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대사관의 말하자면 지위와 역할에 대한 문제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역할 문제를 이야기해 드리면 첫째로 하는 게 바로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거예요. 첫째, 외교관의 사명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말하자면 위상과 명예를 제일 첫째로 여기고 이것을 대외에 선전하는 게 제일 최고의 임무거든요. 그 둘째로 진행하는 게 말하자면 조국에서 보내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북한 외무성에서 아니면 북한 노동당에서 보내오는 모든 지시들을 관철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쌍무관계 조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쌍무관계라는 게 북한과 해당 자기가 주재하고 있는 나라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 관계 문제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인물관계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정치보다는 경제에 더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융성자료 수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나 해외에서 아니면 주변 국가들에서 선진적인 기술이나 군사기술, 경제기술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북한에 들여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면 정세자료 보고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주재하고 있는 나라와 그 주변 국가들의 정치 상황을 항시적으로 체크해서 북한에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업무들이 있고요. 위대성 선전도 있고, 근데 이 자리에서 내가 좀 축궁적으로 이야기하다 나니까 체계를 잡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단히 많거든요. 북한 외교관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열악하다는 게 북한의 기준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기준에 준해서 북한에 있는 외교관들한테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 책정은 뭐 대사는 식사 한 끼 얼마 먹으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책정이 되거든요. 그것도 2년에 한 번씩 북한의 재정경리성이라고 있어요. 그게 해외 파트만 담당하는 부처가 있거든요. 거기서 해외 순방을 하면서 그 나라의 물가를 조사합니다. 조사해가지고 이 대사관에는 1인당 돈을 얼마씩 주는 게 타당하다. 이걸 조사를 하거든요. 북한 기준으로 해서 북한 외교관한테 생활비를 주다 하니까 그거 굉장히 열악한 거죠. 그게 정확히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조건과 권위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식사 값에 의해서 돈을 주니까 대단히 그게 열악하다고 봐야죠. 외교관 월급이 적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밀수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죠. 북한의 외교관이라 하게 되면 그게 필수적인 자기의 자체 계획이고 과제예요. 해외 나올 때부터 그 계획을 세우고 오거든요. 또 해외를 나가는 목적이 그곳에 있거든요. 생활비를 타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이만한 돈의 계획을 세우고 이만한 돈을 달성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나라를 가게 되면 그 나라엔 어떤 직종이 불법거리 할 수 있는가 그걸 파악을 다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나눠지거든요.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기존에도 많이 나왔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기본이 뭐 컵불소, 북한은 소각이라 그래요. 그거 보고 소각도 하고 걔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지 모르겠지만 토에 눈도 말려가지고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중국을 대방을 해서 팔아야 되니까 대방이 중국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외교관의 특종과 특혜를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터치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그 공간 속에서 그것을 중국에다 파는 거예요. 그런 형식을 취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건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두 번째로 이야기해 드린다면 무관세거든요. 무관세 쪽으로 해서 기본 거기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걸 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북한 외교관들은 종자를 마련해야지 이제 다음 탕에 나올 때 로비를 주고 나올 수 있는 그 돈이 되는 거예요. 또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3년은 있어야 되거든요. 3년에 북한에 있어야지 교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북한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투축된 돈과 로비를 마련하자면 해외에 나가서 많이 불법 활동이라 그러긴 그렇고 활동을 많이 불려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외교관님께서 탈북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탈북 계기를 전해주신다면요? 제가 통속적으로 이야기해 드린다면 이게 외교관들은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잘 살고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이나 경제적 위상이 어느 정도 높은가를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나 여기서나 제일 소중한 게 저희 가족이잖아요. 가정이고 그거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해서 탈북하는 순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모두 시골로 추방이 되든지 생활 수준이 열악해지거든요. 더 위험하면 그 법적 처벌의 수에 따라서 더 험한 데도 갈 수 있고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게 연자제라고 이야기하죠. 다음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감정들이 축적돼 오다가 어떤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위험이 자기한테 와 닿아야 그게 행동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다가 어느 수위에 도달하게 되면 그 수위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고 그 다음에 결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즉흥적인 이런 감정에서 귀순이나 망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모든 축적된 감정이 있다가 그게 어느 순간에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그 다음엔 행동으로 실현해 옮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교관님은 감정이 터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도 북한 외무성에 있어도 대한민국의 실정이나 그거는 많이 알고요. 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고 대한민국 민족이지만 캐나다나 미국으로 국적을 바꾸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북한에 자주 방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주체사상 신봉자나 조선친선협회 회원으로 해서 그래서 간접적으로 많이 접하고 직접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뉴스나 이런 걸 보거든요. 대통령 선거 때도 보고 그러면 총선도 보고 다 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인지하고 있다가 나의 일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북한 내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하면 그 역량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북한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기 선수가 밑에까지도 내려가면서 이거에 대한 신원여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감지되게 되면 망명을 신청하거든요. 외교관님께서는 망명 신청을 해서 탈북하신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오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북한 내부에서부터 오라고 결심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오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실질적으로 말해서 대한민국에 자기 짐을 다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컨테이너로. 이런 분들은 준비를 주도심이라게 한 2, 3년 하셨겠죠. 이런 부류에 말하자면 우리보다는 좀 더 영리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교관뿐만 아니라 엘리트들도 많이 탈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김정은 정권에 대한 한멸과 동료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김일성 정권이나 김정일 정권에서는 참고 견뎠거든요. 또 어느 정도 외교관의 프라우드 좀 있었거든요. 그 외교관이나 아니면 대업무를 보면서 업무 활동에서 프라우드가 있고 북한 당국에서의 통제 세기가 이렇게 높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단독 통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게 사람들이 폭로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정은의 지금 정치와도 많이 관련이 되는 거예요. 김정은 정치가 지금 들어서면서 자기한테 맞지 않는 기존에 쉽게 말하면 맹목적으로 북한 정권에 충실했던 사람들 말고 초갈기잖아요. 과거에 관계없이. 그러다 나니까 북한의 외교관이나 아니면 엘리트 충돌이 동료하고 나도 어느 순간에는 저런 운명에 처하지 되지 않을까? 한순간에 북한에서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자기 직위를 넣는 순간 북한의 가문이 다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도 이렇게 되고 저래도 저렇게 될 바엔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탈북하신 리일규 참사는 이전에 아시던 분인가요? 그렇죠. 북한 외무성에서 알기 시작해서부터니까 지금 알기 시작한 게 저희 2008년도에 북한 외무성에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알았으니까 지금까지 계산하면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드려야죠. 그때는 우리가 다 30대였어요. 한창 자기 업무에서 실적을 내려고 다 뛰어다닐 때죠. 그 정권이 그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외교관으로서 내가 서류를 잘 쓴다. 북한 외교관은 첫째도 둘째도 서류를 잘 써야 돼요. 글을 얼마나 논리 있게 쓰고 그게 보고문건이라는 거예요. 대책 안 하고 보고문건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걸 재치 있게 얼마나 잘 쓰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북한의 우호적인 나라들을 끌어들이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더 많이 끌어들이고 이런 활동이거든요. 그땐 잘 나갔죠. 그때부터 알기 시작해서 이번에 와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여기서 만나게 됐네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반갑고요. 그리고 또 좀 둘이서 허물없는 사이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경계심이 좀 많아졌거든요. 왜 경계심이 왜 많아졌나? 살던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다 나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모든 게 개인에 다 맡겨놓다 하지만 책임도 개인한테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려니까 모든 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와서. 그러니까 처음에 일기 형님을 만났을 때도 많이 조심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있었는데 일기 형님이 조금 더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북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북한 스타일대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봐야죠. 나도 동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그래서 좀 더 허물없는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알고 싶은 거 다 물어보고 그리고 지금도 주위에 한 번씩 같이 만나서 다니고 있어요. 이번에도 또 추석 맞으면서 어디 갈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 계획은 잡았어요. 지금 어디 가자고. 리일규 참사에게 들은 최근 북한 소식이 있으신가요?
지금 상황은 많이 변화가 됐어요. 제가 이야기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실을 이야기하는 건 괜찮죠. 이게 왜 그러나 기존에 북한에 대한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가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보다 추정에 가까운 뉴스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게 왜 북한 노동당이 어떻게 돼서 김정일의 성군 정치에서 노동당 중심의 정권으로 이전하게 됐는가, 이런 측면에서도 많이 알게 됐어요. 그 계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수장이 김정은하고 얼마나 더 가까이 지내는가에 따라서 그 지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북한 국방성의 주축은 어디나 여기는 총정치국이에요. 그러니까 총정치국장이었던 항명서라고 있어요. 기존의 항명서. 그 항명서가 김정은에 의해서 경질당하면서 북한군이 위상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층에서 경쟁력을 잃었다 그럴까요? 그런데 대한민국 뉴스를 보게 되면 항명서가 김정은이가 진행하고 있는 모임에서 졸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뉴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사실도 있어요. 그런 사실도 있지만 좀 더 심하게 항명서가 경질된 원인은 북한 국방성에는 거기에도 김정은한테 보고를 올리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보고문건을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보고문건을 올리는 이런 부처가 있어요. 이런 부처가 있는데 순간에 이 부처가 전소된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한테 올리려면 우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기존까지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소각된 거예요. 일단 나니까 항명서가 김정은이가 좀 오리고 하다 나니까 허물없이 된 거예요. 허물없이 이야기하면서 북한 노동당 서기실을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의 보고 라인을 올려버리면 이게 전소됐으니까 서기실을 이용해서 보고 문건을 올리겠다. 이를 보고 올려야 되거든요. 상황에 대해서. 그러다 나니까 김정은이가 대노해가지고, 아니 북한 노동당이 너희가 임시로 사용하는 그런 부처냐, 그런 실이냐, 노동당에 존엄 있게 되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게 문제가 크게 번져지면서 노동당이 고니와가지고 생활총화, 그러니까 세포총회를 진행한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항명서가 경질된 거예요. 그런 과오로 해서 그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북한에서 군의와 위상이 조화되고 북한 노동당으로 이게 이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 세력이 이전이 된 거죠. 북한을 북종의 주도 세력이 이전이 된 거란 말이죠. 그 다음부터 노동당이 힘을 얻고서 이제부터는 북한의 각 부처들에 대한 여해나 컨트롤을 진행하려고 또 시작을 하거든요. 김일성 때 그런 일이 있다가 김정일 때 이게 다 죽었다가 다시 또 부활이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미치는 게 북한 외무성까지 왔다 그러더라고요. 북한 노동당에도 국제부라는 게 있어요. 국제부가 원래는 북한 외무성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자기 사명이 틀려요. 그런데 북한 국제부가 자꾸만 외무성의 사업에 간섭을 하고 컨트롤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관계 속에서 그게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말씀드리면 북한의 MZ세대가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게 뭐냐, 기존에는 북한의 관료주적인 이런 업무 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보다도 북한의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시스템에서 무조건적인 복종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상사에 대한. 그런데 그 관례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인턴이나 행정관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들어와서 선배들이 말하는 걸 국마다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서류 작성 시스템이나 말하자면 내부 규정이 있어. 그걸 부정하고 따라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이전에 있던 세대들이 그걸 컨트롤하지 못한다는데, 그리고 포기하고 있어요. 포기라는 게 뭐냐, 진짜 이젠 힘들다. 이게 옛날에 상상도 못한 건데, 새로 들어온 애들이 이제 막 치고 들어오고 인사도 제발 안 하고 우리가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토를 달고 완전히 이제 옛날처럼 많이 달라졌다. 이게 북한의 작은 변화 같지만 이게 국가 관련 시스템에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아무리 노동당을 내세워가지고 북한의 행정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좀 의식할 수준이 깨가면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드라마나 외부 정보를 습득하면서 점차적으로 좀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나도 이건 아니다 하고, 그 측면이 저는 굉장히 북한에서 두드러지고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그런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외에서 접한 대한민국 소식과 북한에서 접한 대한민국 소식 사이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북한 내부에 있을 때는 아마 외교관이고 하지만 자기가 비교적으로 볼 수 있는 대상물을 현실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뉴스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드라마나 이런 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첫째 대할 때 진실의 가치성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호기심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나니까 그에 대해서 지질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흥미 번외주의적이다 나니까 이게 진짜 자기들 받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해외 나가면 더 많은 유효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자유 투어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았던 문제점이 현실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저기서 반고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말하자면 재미나는 자기 취미생활도 진행하고 하는 게 진짜 옳았구나, 맞구나 이런 거 인지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좀 더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면서 처음에는 드라마나 뉴스나 이런 걸 접근하다가 좀 더 들어가서 유엔 무대에서의 지위, 대한민국이 국교가 수립된 나라가 몇 개 나라일까? 이런 식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남한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시나요? 대한민국에 대한 소식을 기본적으로 거기서 접하는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 투어에 대한 자유가 많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여권이 굉장히 그 보편적이다가 포괄적이더라고요. 아무데나 갖고 다녀서 프리패스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북한의 여권 제도에서 여권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이 포괄하고 있는 그 위상, 이질감을 많이 느꼈고 거기서 차이를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저도 북한보다는 대한민국에 더 많이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사간도 모르게 베트남에도 하노이 쪽에도 대한민국 식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본 적도 있어요.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북한에서도 참이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참이슬을 달라고 했어요. 가서 분명 초상이장 다 떼고 이렇게 하고 들어갔지만 그분들이 북한 사람인 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이슬 달라 그러는데 TV에서만 보고 밑반찬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8개가 9개 나오시더라고. 처음에 착각을 했어요. 내가 음식을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아직은 이 음식을 나왔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했댔죠. 그러면서 어지러워라 그럴까요? 사장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북한의 외교관이니까 북한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또 사장을 불러요, 또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거 뭐, 나 북한에서 왔는데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그 사장님도 나한테 마음껏 그저 두고 드시고 가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베트남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서호 쪽에 그게 식당이에요. 서호 쪽에 엘리베이터 타고 한 8층인가 7층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식당이 있다니까 좀 그런 위치에 있다니까 내가 됐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참이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먹던 참이슬하고 너무 많이 있는 참이슬하고 그 맛의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먹던 참이슬이 아직도 그리워요. 북한에서는 보통 어떤 소주를 드시나요? 북한에서 기본 먹는 게 한 23% 정도가 돼요. 프로수각인데 김정은이가 그 전부터 김정일이랑 북한에도 유명한 술을 하나 만들라 그랬거든요. 북한에 유명한 술이 없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술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있잖아요. 다 있는데 탄생한 게 평양 소주에 평양술. 이거 마셔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평양술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술은 일반적으로 곡주예요. 옥수수를 해가지고 술을 만들거든요. 거기다 명칭을 붙이는 건 기본 어떻게 붙이나 그 지방에 유명한 샘물들이 있잖아요. 샘. 그 물을 가지고 누룩을 잡고 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샘이 나눈 지방의 이름이 술의 명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화곡주, 강소, 뭐 약주 이렇게 나누는 게 강소지대에 나눈 뭐 샘물, 중화에서나 샘물 이루어지 만들었다. 그렇게 돼서 명칭들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한국 소주와 북한 소주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에 먹을 때 참이슬이 도수가 좀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쉽게 보는 거예요. 이건 뭐 10병 먹어도 괜찮겠네.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많이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북한 술은 자기가 규정이난 주량이 있거든요. 왜 주량이 있나? 아무 소리나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인들이나 뭐 외무성 회식이나 할 때 기준량에서 조금 작게 먹고 집에 가서 먹는 습관이 있어요. 재탕을 하지가 그때 먹지 못하고 남겨놨던 술을 집에 가서 다시 먹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와서는 그런 구속의 툴거리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껏 먹는데 참이슬 너무나도 서울 입은 거예요. 근데 참이슬도 그 서울 입을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맛이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이슬도 이거 마음 놓고 먹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런 습관이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생활 패턴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집에서 혼자 혼술하는 걸 아직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북한의 음주 문화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면요. 자, 고해충의 음주 문화에서 이야기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북한에서는 식당도 가고 집에서도 술을 많이 먹잖아요. 대부분의 부분들이 북한인 주민들이 집에서 먹는 걸 더 선호해요. 식당에 가는 문화가 좀 이렇게 좀 좁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먹는데 집에서 먹을 때는 술 문화가 어떻게 변화가 됐나. 기존에는 이렇게 대한민국 오니까 그걸 느꼈어요. 분한테 술 이렇게 따라 드리고 이렇게 잡수면서 계속 따라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한마디 해야 되기도 하고 처음에 그게 적응이 안 되는데 북한은 고해충은 어떻게 하는가? 서빙을 할 때 이렇게 앉아서 술을 들게 되면 첫 잔은 같이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잔부터는 뒤에다 술을 놔줘요. 그러니까 병채로 놔준다 그럴까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술이 다 마시면 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자기 주량에 맞게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문화가 나쁜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제 알기로는 그러면 또 식당에 간다 하게 되면 북한에 노래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방이라는 게 특징적인 것은 식당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방 문화는 오래전부터 있어요. 북한은 PC방도 있고요. 다 있는데 노래방은 일반적으로 식당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2층 쪽 같은데 이렇게 방음 장치를 하고 미실로 돼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식당의 음식이 그대로 노래방으로 왔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상을 쭉 차려 넣는 거예요. 쭉 차려놓고 그 자리에서 이제 예약제거든요. 예약제. 그러면 이제 미국에 따라를 줘야 되거든요. 내 하루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쭉 앉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티베 형식으로 들어온다 그럴까요? 노래 불러주는 여성들에 대한 돈을 따로 별도로 지급하진 않아요. 들어와서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거기서 고생했으니까 팁이라 그럴까 그것도 주고 제일 불편한 게 뭐 됐나 그럴 때 노래를 하고 하느라면 저녁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북한은 10시 반인가 11시만 지나면 일체 모든 차들이 움직이지 못해요. 야간 통장이 필요하거든요. 평양 시내에서 야간 택시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북한에 야간 택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를 이용해가지고 아가씨들을 집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다가 방향별로 집이 다 틀리니까 그 아가씨들이 집 어디 가는가 물어보고 같이 이렇게 데려다 주던지 혹은 국제기구차를 부르거든요. 국제기구차가 모든 차들이 다 매무성에서 소개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권한을 좀 쓰는 거지. 그 기구차 좀 오라. 기구차는 밤에도 막 외국인 차니까 거기다 타고 가기도 하고요. 제가 이게 높은 급수는 아니에요. 내 레벨에서 먹던 수준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뭐 초대소 가서 뭐 먹고 이런 건 아니고요. 북한에 계셨을 때 들었던 남한에 대한 소문이 있었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외국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니까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외국의 물품이나 아니면 외국의 스토리나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동년배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거나 유학생들이거든요. 아버지들이 외교관이 돼가지고 같이 나갔다가 그 나라에서 그러다 나니까 간에 사는 패턴이나 생활 습관을 많이 보는 거예요. 또 오리다 나니까 그곳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상성이나 정치성이 없이. 거기서 뭐 대한민국 이야기랑 그런 속에서 드라마랑 나오는 거죠. 거기서 드라마를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해외에서 지금 돌아가는 정세나 이런 것도 많이 캐치를 하거든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캐치하고 알려고 어릴 때는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들한테 교육을 받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 조심하라. 그러다 나니까 어릴 때니까 부모들이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좀 했어요. 북한에 계셨을 때 외국 문화와 북한 문화의 차이를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책자를 본 건 없고요. 우선 첫째, 옷차림에서 많이 차별화가 된 것 같아요. 북한은 교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오게 되면 북한 산의 신발을 신고 북한이 생산한 북한의 스타일의 북한의 교복을 입고 조금 달라지게 되면 휴즈로 신는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됐거든요. 그것도 북한산 휴즈인데 거기 어떤 그분들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색깔이 조합된 신발을 신고 오는 거예요. 북한은 단색이잖아요. 몽땅 까만 거 아니면 하얀 거 뭐 이런 색깔인데 녹색깔 빨간 거 이런 게 조합적으로 다 같이 들어가 있는 신발.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거 풀매미 신발이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릴 때는 외국학원 때 이야기할 때 그런 스타일이나 머리 모양 머리도 직진으로 이렇게 잘랐더라고. 귀옆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좀 더 놀랐던 게 문화적 차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짧은 팬티는 아니고 짧은 그 운동복을 입고 막 뛰다니니까 저 뭐야 이렇게 해야 됐던 것 같아요. 북한에는 될수록이면 무릎 아래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상식을 깬다 그래야지. 우리는 본 게 없는데 그런 걸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세계인 줄 알고 세상인 줄 알고 자라지 않았어요. 외국의 나라가 몇 개인지도 뭐 알긴 알지만 외부 세계도 다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내부에서 자랄 때는. 근데 우리하고는 굉장히 틀린 걸 보는 거예요. 거기서 신비함도 느껴지고 응모도 많이 달리고 제가 학원 때 크리스마스 행사도 북한에서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소나무 이렇게 해놓고 다 달고 나가서 그게 할 때도 문화도 많이 틀리고 그러니까 좀 우리는 외국어 학원이고 외국어 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더 다른 세계하고는 좀 틀리고 우리는 좀 이게 외국적인 문화에 많이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때. 북한에 있는 당 간부와 친한 사람이 있으셨나요? 북한의 외무성에는 외무성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북한 노동당이나 기득권층하고 연기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북한 외무성에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일단 북한 외무성에 들어왔으면 그분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게 일개 북한 외무성에도 기사님도 계실 거고 고장부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분들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 뒷 배경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밀어주는 분이
왜? 외무성까지 들어왔을 때는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북한 노동당에 다 연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일화를 대드리면 사상투쟁회의라는 걸 했어요. 북한도 사상투쟁회의를 해요. 분기마다 했는데 최린이라고 지금 북한 노동당에서 높은 직위에 올라갔어요. 그때는 북한 노동당에서 외무성 담당 당생활 지도과에 있었어요. 과장이 됐어요. 그래서 당 사상투쟁회를 지도하는데 한 명이 있을 거예요. 주체 비판하는 사람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장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외무성에 있을 수 있어? 당장 내보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는 암만 노래도 내보낼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항일 숫자 줄기고 그 뒷병이 북한 노동당에서 이 체린 과장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웃죠. 못 나갈 거다. 저 사람은 분명 내보내질 못해요. 그걸 어떻게 내보내요? 그러니까 빈 말이지 지금 앉아서.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의 모든 기득권층 이 사람들은 좀 더 높은 북한 노동당에 컨트롤할 수 있는 좀 더 높은 층과 다 연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요게 탈북 외교관들 다 경력을 이야기할 때 경영이 다 좋잖아요. 부모들이 뭐랬고 다 배경이 좋잖아요. 그런 배경인 거예요. 다. 분명 저도 있고요. 저거 없을 수가 없고요. 저도 있죠. 근데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남한에서 알고 있는 북한에 대해 잘못 알려진 이야기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여기 박사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다 잘 알고 계시는데 북한 탈북민 연구원들도 있잖아요. 저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대북과 뭐 관련한 과제들이나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대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좀 차별시되고 좀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북 관련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을 바라볼 때 자기가 살던 생활 환경에 비추어서 좀 더 환경에 현실에 접근하려 그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계시는 아니면 미국이나 여기 있는 대북 관련 전문가 분들이나 이분들은 어디까지나 포토그래프나 수치에만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률 계산을 하고 평균 계산을 하는 게 대한민국이고요. 그러니까 경험치 계산하는 게 이쪽이죠.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다 맞겠죠.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는 건 북한의 시스템이란 자체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걸 잣대를 대한민국이나 본격적인 자본주의 나라 사람들의 의식이나 인식이나 여기를 잣대를 해가지고 이 평균치나 이런 심리학이나 이런 수치를 가져다가 북한 주민들에다 갖다 대는 건 틀리다는 거예요. 국제사회의 공통되는 평균시된 모든 수치값들이 북한에 적용을 했을 때 수치값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 수치값이. 그걸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북한 시스템 자체가 독특하고 특이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고 다 있는데 북한을 바라볼 때 너무 한심하게 보지도 말고 너무 또 높이 보지도 말되 북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고 야라들이 이 체제가 국제적인 관례나 시스템에서 좀 덜 변이돼 가지고 나타난 시스템이다. 변이가 많이 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교관님께서 직접 보고 들은 김정은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김정일이가 성군 정치를 제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에도 군대 쪽으로 밀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하드사 국무부를 뭐 어느 정도 조금 했죠. 형식적으로. 그리고 김정은이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표범학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장사정포 좋아하잖아요. 쭉 진열을 해놓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위시를 하면서 막 쏘잖아요. 김정은이가 포병 정술하게 조금 알다 나니까 포를 많이 우선시하고 포를 가지고 뭐 어째보려고 잠깐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와 관련된 대한민국을 좀 위협하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김정은이는 좀 그런 스타일이다. 군인의 기질이나 군인적인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논문을 쓰고 군사학적 논문을 쓰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김정일 시대 때에서 김정일 자기 아버지한테 성군 정치에서 그런 것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김정일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김정일이는 그게 북한의 처한 환경과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있을 때는 북한이 최대로 힘든 겁이잖아요. 지금도 힘들지만 대북 제재가 가속화되고 거기다가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겹치면서 북한이 최악에 가다 나니까 북한은 군대 한 대밖에 유지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 왜? 김정일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장을 진 집단이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무장을 진 집단을 내세우다 나니까 이게 성군정치로 좀 이거 외피를 썼을 따름이에요. 성군정치라고. 그러니까 무관이 득세한 거예요. 문관보다 지금. 무관이 득세했는데 이게 기본 밝힌 게 성군정치를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노작을 통해서 성군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기본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예요. 북한의 식으로 말하면 혁명의 주력군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이게 뭐 노동자, 농민 3대 군중을 합한 인민대중이다. 이걸 배제하고 군인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군 정치에서 기본은 혁명의 주력군이 군인이다 하게 되면 군인의 생각 방식, 군인의 활동하는 그 스타일 이걸 모델로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다 이거 보편화시킨다는 문화예요, 그게. 그런 군사 스타일로 김정일이가 가다나니까 이 스타일이 뭐나 다 죽어도 좋다. 그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열악하든 혹하든 이게 국가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건 방치하고 자기 필요한 자기가 무서운 존재만 딱 안고 가갔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나쁜 거지 한쪽에 너무나도 치우친 이런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김정일은 그렇게 제가 평가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독재 정치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차이점이 좀 있고요. 정치 이념이나 정치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 스타일이 있어요. 북한 주민들,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나 이미지에서도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는 기본 인민위촌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자기가 내세운 사상이요. 그다음에 김정일은 선군 사상이거든요. 김정은은 지금 노동당 중심의 사상이거든요. 그게 세계 차별시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득권층이라고 그래요.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혁명의 주력군. 그게 5대로 놓이는가 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어느 집단을 우위에 놓고 북한 시스템을 관리 통제하는가. 이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는. 김일성이는 그때는 사회주의 나라들이 좀 있었고 씨부라는 것도 있었고 북한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다나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많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주민들이 어디까지나 영위할 수 있는 기초생활은 진행하고 있잖아. 위험적 부담감을 많이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뭐 자기를 테러한다든가 뭐 이런 부담감? 그러다 나니까 북한의 국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어요. 이게 이민위촌의 사상이에요.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대북 지지가 있고 북한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을 겪고 하다 나니까 북한의 통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북한 주민들 속에서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제거하지 않을까? 뭐 이런 위험 부담감이 많으니까 선군정치로 간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좀 더 말하자면 10년 이상 정치를 하다 나니까 너가 생기고 조금 말하자면 자기도 할 수 있다 이런 관심이니까 이런 게 생겼다 할까요?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김정은이 스타일은 김일성이도 따라하고 싶지 않고 김정일이도 따라하고 싶지 않고 자기도 뭐 어리지만 실용이니까 자기 스타일의 정치 방식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도 좀 차별시되는 사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좀 독특한 인물이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식의 아이디어와 자기가 주장하고 지금 내밀고 있는 게 이 노동당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러면서 좀 있으면 김정은주의도 나올걸요. 김일성 때는 주체사상 아니에요. 주체사상이고 김정일 때는 수령관, 혁명적 수령관 문제를 내세우면서 김일성주의로 만들고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됐거든요. 조금 있으면 김정은주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독재 정치와 굉장히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김씨 정권이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제 개인적 의견에는 김정은 정권이 대단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나? 이젠 기존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노력이나 국제사회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내부 정보들이 어느 정도는 북한에 유입이 됐어요. 그 유입에 대해서 북한의 기존 세대들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만 지금 세대는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받아들이다 나니까 김정은 정권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이 이 세대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북한도 지금. 그러니까 김일성 시대에 살았던 세대들, 이제 뭐 많지 못하겠죠. 근데 김정일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도 많겠죠, 지금. 그 사람들이 대부분 북한의 국가 정권에 지금 우위에 있겠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물러앉고 새로운 세대가 올라설 때 이게 김정은 정권이 좀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자기 정치 스타일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북한이 어디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어디까지나 자기 이미지를 좀 더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접근하잖아요. 옛날에는 신비화하지 않았어요. 수령을. 김정일이도 혁명의 수령관 문제를 내세우면서 수령이 딱 있어야 된다 주장하면서 수령을 신비화했거든요. 주체사상하고 김정일이가 내세운 성군사상의 차이점이 혁명적 수령관 문제예요. 수령을 하나 또 만들어냈거든요. 김정일이가. 근데 여기서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김정은이는 지금 이걸 인간적으로 가져가거든요. 지금 아버지 것도 또 부정한 거예요. 나도 너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나도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나도 인간이고 똑같이 자기네처럼 생각하고 향양을 똑같다 이렇게 접근하다 나니까 어린이들한테 접근하는 모습 내가 앞으로 이제 장기 집권하려니까 힘을 투자하고 어느 세대를 나의 기본 지지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하니까 자꾸 어린 아이들 쪽으로 가면서 그 아이들을 틀어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자기의 인간적인 측면을 자꾸 공개적인 매체들을 통해서 자꾸만 이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군복무를 11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군복무했을 때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북한도 옛날에는 자기 부하를 때리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 군벌 관료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북한은. 제가 91년도에 군대 나간데 그때도
많이 매를 맞았어요. 아시잖아요. 뭐 잘해서 칭찬받고 하는 거 아니고 처음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때리거든요. 이유 없이 그 여기로 말하면 볼을 주잖아요. 여긴 뭐 여기 수로가 있던데 볼을 주거든요. 이렇게 까꾸로 매달아 놓고 이런 거 하거든요. 이게 하다가 조금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성군 정치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타를 없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지지가 내려와서 조금 없어진 것 같지만 아직도 그 뿌리태기는 남아있잖아요. 많이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북한의 군대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3년이면 북한의 군이 어떤 거에 대해서 돌아가는 거 좀 알고 5년이면 조금 재미나서 하고 7년 지나면 조금 우울감이 떨어지고 10년 지나면 이젠 도태, 이제는 집에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 사범에 대한 해감을 느끼고 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뭐 이런 길이 있거든요. 저도 이 스텝을 다 겪었거든요. 저도 겪어를 보면서 그때는 북한 안에 살 때는 내가 군복무 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나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냈다, 이런 배고픔을 이겨냈다,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갖췄다 이거요. 쉽게 말하면 도움이 없이도 혼자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과신했거든요. 여기 와서 반대로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군에 대해서 내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난 17부터 28까지 나의 아까운 청취 시절, 진짜 아니라 재미난 시절을 북한 당국이라는 거한테 뺏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바꿔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뭐 사람마다 다 인생이 중요하고 삶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10년이라는 걸 뺏긴 거예요, 북한 조건에. 북한 드론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북한 드론과 남한 드론의 차이가 있을까요? 북한의 드론은 어디까지나 좀 물리적인 장치에서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유력하죠.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초급한 수준의 드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한민국의 드론은 드론 부대가 기존에 창설되지 못하고 가까운 시기에 창설이 됐지만,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자기의 경제적 기반이 있잖아요. 순간 만들어도 북한 드론보다는 월등하게 만들죠. 제가 군복무할 때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린다면 진짜 없는 속에서 만들어내는 드론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방하고 저기서 모방하고 만들어서 그 모방 못할 건 두들겨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다 나니까 굉장히 유력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북한이 1차, 2차, 3차 하면서 드론을 들여보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오는 뉴스를 보니까 카메라의 기종에 따라서 북한 드론을 평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가면서 드론보다는 북한이 장착한 카메라가 조금 더 좋은 거로 사서 뭐 이번에 써니를 달았다, 써니 밑전공을 달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 그걸 바라보게 되면 북한의 드론이 얼마나 한심한가, 그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 군사력 순위가 세계 36위라고 합니다. 외교관님께서 보신 북한 군사력, 무기 상태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젠 저한테는 북한이 주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적관념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역사에도 나오지만 저걸로 뭐 가소평가도 안 되고 하대평가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 전투 장비들이 노하우가 너무 심하고 인적 준비도 잘 안 됐다. 하지만 그만큼 규모가 있고 그만큼 장비들을 갖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험시하고 그에 대해서 주의를 돌려야 돼요. 모든 게 기술적 우위가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이 최소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동 기제들이 이게 어떤 걸 발휘할지 모르거든요. 왜? 북한의 군사 사상은 현대적인 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결합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비행기에도 내가 비행기를 많이 달았지 않았어요. 드론도 있고 드론 부대가 공군 소속이다 나니까 북한의 비행기 실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 그러진 않아요. 뉴스랑 보게 되면 아니 피케야 북한의 비행기가 대체 몇 대나 뜨겠어. 맞아요. 보강 운전해요. 밖에서 갔다가 대고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시운전을 해요. 근데 한번 일화가 있어요. 북한의 비행기가 한번 통짜 뜨는 적이 있어요. 북한은 공군이 말하자면 윤례적으로 비행기들이 모두 떠가지고 이렇게 교방을 해요. 왜?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거 위성에서 자꾸만 바라보니까 한쪽에 떠서 한쪽으로 넘어가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떠서 다 같이 움직여야 모르잖아요. 가상운전 훈련 같은 거 해야 될 거냐. 그럴 때 뜨는 기회가 있었어요. 뜨더라고. 70년대에 만들었던 승리호팔이라는 차가 있는데 그게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북한의 뭐 기술력이 우수해서보다도 이게 운전기사의 생명 밥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너무 노하우가 심해도 하여튼 두드리고 맞추기 위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북한의 비행기가 딱 그 실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또요. 뜨는데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뭐 속도나 이런 기술적인 재원을 다 맞추진 못하지만 뜬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뜨면 뭐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에서 비행제트까지는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가상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너무 저걸 가대평가는 아닌데 또요. 뜬다는 데 방점이 있어요. 뜬다는데. 탈북을 하시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힘드셨을 텐데 탈북 후 제일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처음에 와서 의지할 데가 없고 죄의식이라는 게 많이 들어요. 그게 내가 선택한 게 아마 좀 당위성이 있고 정치적으로 맞다 해도 부모한테는 내가 불효자식이 아니에요. 부모를 궁지에 몰아넣고 내가 언고하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불효자식인 건 맞아요. 이게 정치적인 관념을 빼고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많이 교회에 의존을 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좌절감이나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이 오고 재회시하니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를 찾아가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목사님들한테 털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많이 의지를 했어요. 지금도 가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제가 수원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거기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많이 관심을 돌려가지고 많이 돌봐주고 계세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에 대해서. 북한 외교관은 국정원에서 조사할 때 더 감시가 심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외교관은 좀 더 심한 것보다도 처음에 국정원에 들어오게 되면 조사하는 게 당신은 진짜 북한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이걸부터 체크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좀 심하지 않았다고 봐야죠. 반대로. 우리는 외교관에 다니까 공적인 인물이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당신이 북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조사는 없거든요. 외교관은 그 나라에 등록을 하니까 또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북한 외교관이 누구누구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심화되지 않고 북한에 있는 정치 시스템이나 북한 외무성이나 이런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그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한번 체크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있었다는 건 아니고요. 외교관님은 정착 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생각했던 게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는 좀 잘못 생각한 게 제가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도 다니고 베트남에서 유학도 하고 다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들어와서 내가 영어로부터 시작해야 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대한민국에서 배워주는 그 지식과 북한에서 내가 배웠던 지식들 이게 너무 간격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학을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니까 경제학으로 말하게 되면 난 계획경제를 배웠고 컨트리나 해서 자본주의 경제학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부터가 벌써 비중이 틀린 거예요. 물론 자본주의 경제학도 배우지만 북한에서 일부 조금만 배우거든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자조하고 이러면서 나는 북한과 관련된 일밖에 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북 관련 일을 봤죠. 또 거기 와서 저희 보다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면서 내가 현실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올 때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사직서를 쓰고 나왔거든요. 내 스타일하고는 아닌 거겠다. 근데 그게 사직서를 쓰면 안 되는 건 줄 몰랐죠. 전 가깝게 말해서 실업교보도 못 받잖아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직서 쓰고 나와서 나온 다음에 내가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했는데 현실은 아닌 거예요. 나는 북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무 연구기관에 가도 나를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자신을 너무 과찬했죠. 내가 외교관이다 나니까 쓸 거다. 현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일년직도 해보고 독투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해보면서 자유민주주의 개개인이 사는 생활 바닥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체감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소중한 경험이 되고 교훈이 됐겠죠. 자본주의에서 살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걸 체득했지. 그러면서 성격도 변화가 되고 좀 더 동화되기 위한 모습도 보이면서 지금 와서는 주위 시선에서 누가 날 써주기 바라기보다는 내가 좀 더 분투해가지고 내가 좀 더 취업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걸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남한에서 지내면서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시스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북한은 개개인의 인권과 개개인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집단에 복종시키는 사회거든요. 이걸 북한은 집단이라 그러고 국제사회는 전체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체주의인데 그러니까 개개인이 전체에 복종이 돼가지고 전체 이익 속에서 개인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개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가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것만큼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 책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제가 행한 모든 행위와 언어나 행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조금 부담감이 온다 그럴까요? 조심하게 되겠죠. 대한민국에서는 하나 하더라도 이게 부족점이다고 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어느 측면이 더 좋은가 나쁜가 하는 데에서 제가 느낀 건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공무원이 일을 좀 안 하고 가만 앉아 있어도 정체주의니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니까
북한은 계약직이 없잖아요. 가만 앉아서도 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계약직이라는 걸 처음 들어온데 계약직이 있다 나니까 좀 더 분투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북한의 공무원은 편한 스타일이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조금 더 힘든 직업이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좀 더 가까워서 좀 더 머리 쓰고 일해야 되는 직업이 대한민국의 직업이고 북한의 공무원은 머리를 쳐들면 쳐드는 직업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외교관님이 바라본 남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과 대한민국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보다는 유럽에서 한 7년 살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북한식 마인드에서 좀 이런 유럽적인 스타일의 마인드로 많이 변화가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항상 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밤잠도 안 자고 뛰다니고 김정은한테 충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다면 또 대한민국에 와서는 빨리빨리 취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 이런 또 부담감이 있었지 않았어요. 반대로 두 개도 다 유럽에 딱 나가보니까 돈은 같아요. 근데 마음의 여유가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더 가족에 대한 애착감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좀 더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저기는 아니 그 돈 가지고 소박하게 브랜드나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좀 더 나의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데 시간을 더 바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브랜드에 신경을 안 써요. 거기 사람들은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 그렇고요. 두 번째로 좀 바라본다면 이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문화가 좀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하위 계층이나 힘드신 분들 이런 것에 많이 노력을 하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나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유럽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거리 쪽에서 람난 옷을 입고 있어도 꼭 품어 껴안아주고 너나 나나 다 같이 하느님의 자손이고 다 같이 태어났어. 다 같이 태어났는데 네가 지금 살지 못하는 게 네 탓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따뜻이 이야기로서 그 사람이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재출발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준다 그럴까요?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 와서도 보편적이지 않지만 어떤 곳에 가게 되면 넌 탈북민이다. 나 규정 지어놓고 우린 탈북민 안 써. 외국인 수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자꾸만 외국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가려고 하나? 규정 지어 놓으니까 사람을 하나는 정확히 하고 가셔야 되는 게 뭐나 내가 한 가지 얘기해서 유튜브 통해서 탈북민의 마음을 이야기할게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조선족 분들이라는 오신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일용직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따고 결혼 비자도 따가지고 일하시면서 자기는 돌아갈 때가 있어요. 후보지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되든. 우린 돌아갈 곳이 없어요. 우린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주는 은혜나 혜택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진짜 떳떳하게 느끼고 향유하고 싶거든요. 근데 같은 국민 없고 이렇게 차별시하니까 차라리 외국에 나가면 외국은 이민의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 가면 이민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처럼 이렇게 어떤 일개분들이 이렇게 차별시하지 않는 그런 눈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다 법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내 생각입니다. 남한 사람들이 실제로 탈북민을 처음 보면 당황할 수도 있을 텐데 탈북민으로서 조언을 주신다면요? 탈북민도 다 같은 인간입니다. 지감력이 다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따뜻이 품어주고 해줄수록 우리도 감사함을 느낄 줄 있어요. 편은 알할 따름이지. 그게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문화 차이에서 오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사함이나 말하자면 따뜻함을 표현하는 방식하고 북한 주민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틀린 거예요. 이 방식이 틀리니까 이게 오해의 오차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충분히 탈북민들은 감사하고 있으니까 좀 더 안아주고 이끌어줄수록 대한민국 분들이 선배이잖아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사는 나이로서는 암만 내가 50이지만 서진님보다도 내가 어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아시고 네가 모를 수 있고 네가 잘 못하는 게 응당한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이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남한에서의 삶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뉴스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배움이나 하고 싶은 데는 나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뒤늦게나마 대한민국에서 한번 다른 쪽으로 도전해볼까? 새롭게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종기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결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결코 내가 이것을 현실에 써먹을 수 없고 취업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나 교수님들을 한번 만나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저도 고려대학교나 이런 데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마인드는 내가 북한에서 그만큼 살고 북한에 대학도 다녔는데 굳이 고려대학교 가서
북한학을 전공할 이유가 있겠나 내가. 저기서 박사 타이틀을 딴다는 게 나한테 실질적으로 나의 인생에 좋은 게 뭐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다가가자. 북한에 대한 북한학을 전공하기보다는 좀 더 새로운 분야를 좀 전공을 해서 대한민국의 신진화된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현실에서 써먹겠다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접근하고. 근데 제가 서울 남부기술교육원 전기학과 다니거든요. 우리 민영국 교수님 너무나도 잘 대해주세요. 이 교수님들 진짜 북한의 교수님들하고 내가 대비적으로 보잖아요. 나도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교수님들 많이 만나봤고 1인자분도 있었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도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의 교육의 질적 수준도 굉장히 높구나. 왜 그렇게 말하나, 북한에서 종합대학 다닐 때 제가 한번 유학해보는 게 꿈이 됐거든요. 대학 때 소르본 종합대학 가서 공부하는 게, 영국이나 프랑스 대학 가서 한번 고개 교육은 어떻게 됐나 한번 좀 대한민국에서 한번 실현해본다고 할까요? 제가 지금 우연이지만 나의 인생에 진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심사인당이라는 유튜브에 나와서 기존에 KBS나 채널A나 TV조선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개인적인 생활이나 나의 생각이나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하도록끔 도와주신 이게 PD님이나 감독님들한테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 둘째로 조금 있으면 한가위 날도 있고 이럴 때마다 가족 없고 이런 우리들이 제일 슬프거든요. 연휴도 너무 길어요. 이번에 좀 더 주위에 이런 나 같은 탈북민들이 있으면 같이 앉아서 식사 한번 같이 하는 게 그분들한테는 고향에 두건, 암만 북한이 나쁘지만 우린 고향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좀 더 위로가 되고 좀 더 대한민국에서 분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우리 탈북민들을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인사드리고 싶습니다.